안녕하십니까. 1부에 이어서 핵심 질문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항생제 스튜어디십 프로그램을 왜 국내에서도 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개발의 백그라운드로, 배경으로 항생제 내성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지원하는데 인력이나 수가나 이런 데 좀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당위성은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핵심 질문과 결과에 도출해서 2021년 9월 말에 발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질문 9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핵심 질문 1번부터 9번까지 권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질문 첫 번째는 이렇게 ASP를 적용하는 전략 또는 프로그램, 전략은 스트래터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가. 첫 번째 보시면 이런 전략 중에서는 이렇게 제어를 해서 못 쓰게 만들고 허가를 해주는 Restriction and Pre-Authorization, 항생제 제한과 사전 승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강력합니다. 못 쓰게 하고 허락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가장 항생제를 줄이는데 기여하겠죠. 그러나 그것 외에도 왜 못 쓰게 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피드백, 그리고 이렇게 전향적인 앞에서 막는 것과 피드백을 주는 후향적인 것에 혼합형으로 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근거 수준 중등도 권고 강도 강함으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생제를 잘 쓰자라는 여러 교육이 있습니다. 항생제의 어떤 뭐 색깔이라든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색깔이라든지 항생제의 뭐 부작용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있으면 좋겠죠. 그럼 교육은 항생제 스튜어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된다. 강력히 도움이 된다. 특히 앞에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강력하지만 교육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폐렴에는 어떤 약을 처음에 쓰고 어떤 균이 나오면 어떻게 쓰고 신우신염에는 어떤 약을 쓰고 어떤 균이 나오면 이렇게 쓰고 등의 그런 임상진료 지침,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클리니컬 패스웨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흐름, 임상적 흐름을 개발해서 적용하기도 하죠. 클리니컬 패스웨이는 작은 수술이나 이런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쓰이지만 감염병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임상진료 지침이나 클리니컬 패스웨이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는데 그 근거 수준은 아직 많지는 않아서 낮음입니다. 항생제 관리를 전산화된 항생제 처방 시스템을 우리가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통제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또 뭐 폐렴일 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연조직염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진단명을 가지고 항생제를 다음을 고르게 하는 그런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그것을 갖출 수도 있고 어떤 의료기관은 갖출 수는 없겠죠. 이렇게 갖추는 것이 상황이 되면은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항생제 관리팀, 임상미생물 검사실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고 내가 근무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주변에서 오는 사람들의 내성의 성상이 어떤지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분기별 1년에 2번 이런 보고를 한다든지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항생제 내성을 알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도입해야 된다. 보통 임상
병리과라고도 하고 진단검사의학과라고 하는 과에서는 이 역할들을 항생제 균을 배양하는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략을 할 때는 주요 전략이 있고 부가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 표 2에는 주요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Restriction and Pre-Authorization, 제한을 하고 허가를 해준 제도가 있고 Prospective Audit with Feedback, 감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되먹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 쓰여지고 있고 무엇을 오용하고 있는지를 처방하는 의사 집단 또는 의사 개인에게 뭐 예를 들면 외과에서 어떤 특정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면 이 약은 이렇게 많이 쓰실 필요가 없네요. 너무 많이 쓰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적응증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라는 피드백? 이런 것들이, 피드백은 늘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주요 코어 스트래티지, 핵심적인 전략으로 제시를 한국에서는 합니다. 서플멘터리 스트래티지는 부가적인 전략인데, 핸쉐이크 스튜어드십은 이렇게 인간관계, 악수잖아요. 악수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항생제들을 제대로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 그 내용은 그 지침서를 더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에듀케이션은 교육, 그리고, 임상 지침, 가이드라인, 클리니컬 패스웨이 같은 것들은 흐름 같은 것들을, 갖추어 두면은 어떤 환자가 A라는 의사는 이렇게 쓰고, B라는 의사는 이렇게 쓰고, C라는 의사는 이렇게 쓰고라기보다는 이게 최선의 진료고 그 최선의 진료의 흐름을 1차적으로 제시하는 게 가이드라인과 패스웨이겠죠. 항생제를 쓰는 기간에 대한 제시, 그리고 어떤 뭐 특정 병에 대해서 리뷰 이렇게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준다든지, 뭐 여기에 보면 파렌테럴 투 오럴 테라피라고 있는데 주사약에서 먹는 약으로 빨리 바꾸는 것,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주사약을 너무 오래 쓰지 않게 하는 권유나 정책 같은 것들을 보급하는 것, 그리고 특정 항생제를 쓸 때 그 용량, 다시지라고 되어 있죠. 용량의 optimization,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항생제 용량을 측정하는 것들을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혈중 농도 모니터를 하는 것, 테라피틱 드러그 모니터링이라는 것들을 하는 약이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부가적으로, 이 서플멘터리 스트래티지, 부가적 전략은 내 의료기관에서 형편이 되면 가능한 하고, 하면 효과는 확실히 있지만, 형편이 되지 않으면 생략도 가능한, 할 수 없이 생략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비네이션 테라피는 중복치료, 병합치료 같은 것들은 병합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병합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도록 권하는 것. 스트림 라이닝이나 디에스컬레이션은 항생제를 쓰다가 그 범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여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괜찮다고 환자가 좋아진다고 해서 광범위 항생제를 계속 쓰기보다는 디에스컬레이션, 단계 축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은 어떤 처방을 할 때 내가 처방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병일 때는 이런 약들이 추천됩니다라고 고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스트래터지들, 전략들을 의료기관에서 적용을 하는데 코어 스트래터지, 핵심 전략을 가능한 적용을 하는 것이 좋고, 부가적인 전략들을 잘 형편에 따라서 해서 항생제가 제대로 쓰여지는 노력이 의료기관마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시행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리더십의 의지하는 것은 집행부라고 할 수 있나요? 오너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전문가 오너들의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책임 소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잘 안 이루어지죠. 책임자를 임명하고요. 항생제 전문 약사, 약이니까 항생제도 기본적으로 약사
이 부분을 맞는 전담이 있으면 특별히 좋은데, 전담이 한 명, 두 명 하기 어려우면 이 역할을 하는, 전담은 아니지만 같은 업무로 같이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추적하고 그것의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와 함께 항생제를 제대로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처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7가지가 일반적으로 권유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 중에서 6가지를 할지 5가지를 할지, 이 중에 하나는 이름을 바꿔서 할지 핵심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정부도 그리고 학회도 하고자 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을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약사가 특별히 이것을 자기 일로 담당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지도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행정적인 시스템도 있어야 되겠네 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핵심 질문 3번째는 이런 핵심 전략과 부가 전략, 핵심이 되는 어떤 수행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것은 알았는데, 그럼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에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미생물학자, 예방 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는 전산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보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협업을 해야 된다. 콜라보레이션. 요즘 협업이라는 말이 많이 강조가 되는 시대인데 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임상 경험, 리더십 경험, 폭넓은 다학제 관계 및 수련 과정을 밟은 감염내과, 특히 환자에게 항생제 쓸 때 감염내과가 중요하니까요. 또 소아에주에서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 전문의 등이 이 팀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약사는 실무적으로 핵심 구성원이고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 약사의 역할이 커요. 우리나라도 약사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의 역할이 그만큼 크진 않지만 앞으로 교육 시스템도 그 한국병원 약사회에서 가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길러져서 ASP 팀의 핵심 구성원이 더 많아지고 의사와 약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항생제 스튜어십을 잘 이끌어가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현재 약사는 항생제 스튜어십의 핵심 구성원이다, 이 정도에서 현재 지침에 권유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환자를 이렇게 치료할 때 업무 흐름이나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도 항생제 스튜어십에 외국에서 특히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곳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약사나 의사들은 항생제 스튜어십에 대해서 좀 알거나 이제 교육이 되는 상황인데 간호사는 내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항생제 스튜어십을 하는 팀에는 감염 infectious disease doctor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클리니컬 마이크로바이올로지스트는 임상 병리과의 그 미생물 담당 이게 되겠죠. 인포메이션 시스템 스페셜리스트는 그 전산실 정보팀, 컴퓨터로 제어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 의료기관에서 다 이렇게 종이로 쓰는 사람들은 이제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어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에 그 체계적인 관리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파마시스트 with ID 트레이닝은 임상 약사 중에서 이런 항생제나 감염에 대해서 훈련이 받아져 있는 외국 일부의 나라에서는 어떤 그런 서티피킷을 가지면은 취직이나 또는 그 역할을 하는데 더 이렇게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상황은 안 되어 있지만, 그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약사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너스는 관로 안에 항생제 스튜어십 트레이닝이라고 적어놨는데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미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염관리실이 있습니다. 현재 감염관리실이 존재하는데 그 감염관리실의 간호사 인력과 감염관리실장 이런 분들이 이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가 내성을 극복하는 데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라는 것과 감염관리 두 가지가 큰 축이잖아요. 감염관리와 협업하고 또 공유하고 하기 위해서 감염관리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집행부 Hospital Leade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내성이 많아지고 하는 것들이 환자에게 위해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해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흔히 의료기관의 QI팀, QI 담당 부서, QI 담당자 같은 분들과 그 협업, Close Collaboration이라고 중간에 되어 있는데, 밀접한 협업을 통해서 안전하게 항생제들을 제대로 써서 내성의 압력을 줄이고 환자에게 부작용을 줄이고 예우는 잘 좋게 유지하는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형태로 이런 그림을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뭐 전략과 소프트적인 뭐 그런 뭐 어떤 부서와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정말로 좋아지는지에 대한 근거, 어떤 혜택이 있는데 라는 근거를 찾아보고 제안을 드리는데, 네 번째로 항생제 사용량 및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가, 이게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적절하게 쓰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예를 들면 빨리 먹는 약으로 바꾼다든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적정 기간만 쓴다든지, 적은 스펙트럼에서 넓은 스펙트럼으로 이동하는 정책을 어떻게 한다든지, 많은 부가적인 전략, 핵심적인 전략 같은 것들을 하면 항생제 사용의 양과 비용이 감소합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제한 항생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제한 항생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특별히 강하고요. 그 외에도 세 번째로 부가를 조장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항생제 사용의 양과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근거가 많고 권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생제 스튜어드십 적용은 환자가 위험에 빠지진 않는가, 또는 환자가 혹시 더 좋아지는가, 이런 데이터들이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빠지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거 중심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ASP를 적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의사는 뭐 폐렴일 때 14일간 항생제를 쓰는데 어떤 의사는 7일간 항생제를 쓴다. 7일 항생제 쓰는 것과 14일 항생제 쓰는 것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같더라라면 7일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심을 두고 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를 적절하게 표준적인 너무 과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임상적 예후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대부분 보고되고요. 악화를 시키지 않고요. 특별히 그런 것을 위해서 전향적 감사와 피드백 같은 것들을 하면 특별히 이렇게 환자의 예후를 나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좋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치료 약물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 또 주사로 오래 쓰지 않고 먹는 약으로 빨리 바꾸는 등 이런 것들이 환자의 임상적 예후에 나쁘지 않고 유지하거나 좋게 한다라고 근거가 많이 쌓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핵심 질문 여섯 번째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통해서 항생제를 잘 쓰고 독성이 감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이상 반응, 독성과 알러지를 줄이는가? 당연할 것 같은데, 결과도 역시 당연하게 근거 수준 중등도, 약물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 알러지 스킨 테스트를 제대로 하고, 스킨 테스트는 해야 되는 것은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절한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포함하는데, 알러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노인과 그 항생제를 많이 치료하는 사람들과 기저질환자들이 C. difficile 장염이 많이 일어나는데, 항생제를 스튜어딩을 하거나 항생제를 제대로 쓰기 위한
프로그램을 병원에서 작동시키면 이 빈도가 작동시키지 않을 때보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근거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완해서 이야기 드리면 C. difficile 감염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생제 전파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염 관리적인 전파를 막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슬 감염을 감소시킨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핵심 질문 8번째입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 적용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내성 문제를 극복하거나 저지하기 위해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내성이 줄어드느냐? 우리가 고령화는 되어가고 항생제 사용량은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항생제를 아끼기 위해서 의료를 공급 안 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많으니까 자동차를 다 없애겠다 이런 것과 같잖아요. 자동차를 다 없애는 건 불가능하듯이 항생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제대로 쓰게 되면은 항생제 내성이 생기려는 압력을 줄이거나 또는 항생제 내성이 높은 부분에서는 적겠으면 떨어지는 것을 기대되는데 그것이 일어나느냐. 최근에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킨다라고 합니다. 항생제 내성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하면 감소를 하는데, 그러나 제일 밑에 4번째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의 내성 감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이 좀 더 쌓여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기만 하면 내성이 뚝뚝 떨어진다기보다는 옆 사람 전파가 우리가 고령화되는 것과 의료의 공급량이 많아지는 것과 요양병원에 갔다가 또 요양병원에서 또 3차 병원으로 오는 2차 병원에 갔다가 또 3차 병원에 오고 주고받고 하는 옆으로 수평 흐름이 내성의 그 증가에는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쉽게 항생제만 줄이면 그 비례적으로 항생제 내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거에서 사용량이 줄고 비용이 주는 것은 가장 근거가 많고, 그 외에도 임상 예후는 괜찮고, 그리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많이 줄고, C. difficile 감염이라는 것도 좀 줄지만 어느 정도 이 전파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생제 스튜어드십 적용에 대해서 내성을 감소시키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근거는 좀 많이 쌓이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이 항생제 스튜어드십 이 근거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적용을 통해서 항생제 내성의 증가를 속도를 낮추고 또는 감소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권고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핵심 질문 9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체제적인 것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는 그것이 효과가 어떤가라는 질문이라면, 마지막 9번째는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적용하지만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이거 할 수 있나? 라고 할 때, 최근에 작은 의료기관에서 했는 그런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이 발표가 많이 됩니다. 효과적으로 나온 발표가 많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는 인력이 없다, 자원이 없다, 한다고 뭐 큰 도움이 되나,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도입해야 될 학문적인 그런 근거는 뚜렷하게 있어서 도입을 권했고요. 장기 요양시설에서도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무증상 세균요 치료 감소를 위해서 균이 나온다고 무조건 항생제를 쓰기보다는 임상적으로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안 쓰는 것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슬 감염, 불필요한 무증상 세균요 치료를 줄이는 것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나 자원이 있는 곳과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지원을 받는 것이
뭐 인력이나 자원이 있는 곳에서는 그냥 뭐 그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또 의료 수가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권고했습니다. 1부와 2부를 통해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2부 안에서는 얘들이 효과가 있는지,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각 기관에서 임상적 필요와 가용 자원, 리소스를 가지고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내가 근무한 의료기관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그 비용 이야기는 거의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것을 할 때 마땅히 해야 되는 제도와 그 제도를 지원하는 수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기관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